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의원님 신당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네. 갑자기 결심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신당 창당, 결과적으로는 신당 창당이겠지만, 예. 제가 오랜 36년 정치하면서, 예. 우리 정치권이 한번 크게 바뀌어야 되겠다. 예.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지, 예. 물갈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제가 무소속으로 한 3년 지켜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한 1년 반 전부터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면 세력한 작업인데 그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우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로 할까? 어떤 게 새로운 정치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어떤 게 문제이길래 이렇게 11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아름답지 못하고 예. 12번째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를 봐도 도대체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다 이렇고 또 국회는 항상 신뢰도가 2%도 못 되는 이런 정치의 불신을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예. 산업화 세력이네 민주화 세력이네 끊임없이 해왔었던 이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한다면 예. 이걸 한번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형성돼야 되겠다. 이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논의를 여러 사람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정당의 정당 가치랄까요? 이념이랄까요? 이런 걸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산업화, 말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가 있을 때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300명 구성원들을 봐보면, 거의 내지는 변호사, 내지는 학자, 내지는 행정고시 출신, 그리고 지방의회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을 커버하기에는 구성 인자들이 참 부족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한일 외교가 지금 굉장하게 민감하고 대립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국회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국제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과학자 출신들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미래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른 사고와 생활 행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닥치는 문제들이 문제가 있지만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30대는 3분 있지만은 3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전문가들, 젊은 사람들,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새롭게 한번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념적으로는 어때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이 새로운 좌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념에 대해서 예. 일본에 가서 봤더니요. 일본 자민당은 63년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D2, G3를 이루겠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토니 블레어도 제3의 길이다 그래갖고 보수 정당의 정책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노동당하고 섞여가지고 바로 집권을 했거든요. 예. 또 독일의 메르켈도 지금 말하자면 보수당과 기민당하고 삼인당하고 보수 진보를 섞어가지고 14년째 집권하고 있고 예. 프랑스의 마크롱도 진보 보수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갖고 집권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진보다 보수다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한국당 의원들을 보고 보수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진보당 의원들 보고 민주당 의원들 보고 정말 보수는 안 되겠느냐 물어보면 한 명도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저는 아주 정말 이념적으로 예. 아주 지극히 그 극단적인 부분들을 빼고는 국민들이 이제는 김대중, 박정희 사진을 함께 같이 사무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정당,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정당, 이런 정당이 출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한번 초월해보는 예. 그런 제안을 하고 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결국은 그 이정현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을 우려를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는 이념 초월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도 초월할 때가 됐고 세대나 계층도 초월할 때가 됐다는 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 수준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을 들어가네 무슨 당과 합당하네 그리고 이정현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고 그런 이념 좌표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밑바닥부터 정치를 해오서 36년을 하면서 당대표 또 청와대 수석을 이렇게 지내고 했기 때문에 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터 정도 말하자면은 캐디백을 매는 캐디 정도 역할을 하고 정말 누구 중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토의해서 당 지도자들도 선정을 하고 또 정책도 선정하고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메시아 정치 같이 그렇게 이정현 정치 또 무슨 유승민 정치 안철수 정치 손학규 정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지역구도 수도권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 정당 타이틀을 달고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았고 어쨌든 응원해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 구민들은 좀 섭섭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4년 동안을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그동안에 2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정말 그 보수 정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준 호남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내건 것이 지역구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좀 완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잘 알다시피 호남에 30년 동안 기반을 뒀었던 최근에 국민의당이 지금 1.7%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예. 거의 호남에서도 지역구도가 깨졌어요. 영남에서도 지금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나 또는 뭐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지자체장도 많고 무려 14명이나 비한나라당, 비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깨졌다고 보고 저는 그 다음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새로운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의원님 뭐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당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황교안식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뭐 어느 야당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 72년 헌정사에서 편한 야당이 있었겠습니까? 예. 항상 여당들이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늘 그래왔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렇게 애들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당인데 제가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발 좀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장외 집회나 보이콧이나 또는 삭발이나 예. 단식이나 이런 것들 언제 익숙했냐면요. 30년, 40년 전에 예. 30년, 40년 전에 매스컴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게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말하자면 야당들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예. 예. 이거 왜 하냐면 알리려고 그래요. 데몬스트레이션. 예. 시위 알리려고 하는데 지금 1분이면 2분이면 5천만 명이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30년, 40년의 김대중, 김영삼 방식이 아닌 황교안 방식 21세기에 맞는 야당의 방식을 예. 좀 한번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좀 제대로 연구도 좀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치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당대표 때 다시 가셨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 뒤에. 네, 저도 주변에 권유를 받고 했고 지금도 후회스러운데요. 정말 백태하고 무익입니다.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자면 성원해주거나 지지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비난만 되게 받고 제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뭐 국회는 대화 타협과 협의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좌파 독재란 말에는 혹시 공감하십니까? 좌파 독재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종북 좌편향 세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치거나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방식을 갖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과 의심을 갖고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게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치 집단들. 예, 하나만 더요. 지금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탄 두 가지 개혁 법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어떻게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고칩니까? 그러면서 핑계가 개혁입니다. 아니 선거 때마다 현직 국회의원들 위주로 해갖고 자기들 편리하게 만든 것이 개혁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의 그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 기가 찬 것은 뭐냐면 4+1입니다. 옛날에는 야당들이 이중대라는 소리만 들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고 좀 고개를 숙일 줄 알았거든요. 4+1은 2중대, 3중대, 4중대를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하고 손을 잡고 그런 식으로 여당이 흉내를 내고 여당을 등에 업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4+1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저는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방식 말고 진짜 국민들하고 정말 멀리 좀 내다보고 제대로 된 선거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그때 집권하고 있다고 또는 그때그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축구 선수가 그때 경기할 때마다 골대를 선수들 마음대로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스포츠고 축구 경기겠습니까? 저는 내용을 떠나서 행태부터가 이건 완전히 개악입니다. 개악.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단식이나 삭발이나 장애투쟁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협의했던 걸 무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다른 당이랑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평생을 두고 야당을 많이 해오시면서 늘 그런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여당이 그렇게 양보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평생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자기들은 야당하면서 그보다 더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 의견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설득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4+1이라고 하는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그런 희한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설득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민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민주가 뭐냐면은 국민을 주인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는 뭐냐? 민졸입니다.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 여당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의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전세 만료가 돼서 이제 새 집을 구하면서 허위 매물을 많이 겪고 또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었다고요? 네네. 제가 어떤 일을 직접 겪으셨을까요? 겪은 일입니다. 흔한 일이긴 한데 이제 전세 만료가 되면서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딱 찾아갔더니 제가 보고 간 집은 하나도 없고 다 그게 허위 매물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봤습니까 처음에? 네, 저 각종 어플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요새 무슨 방 하는 그런 것들. 네네네.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네. 이미 나갔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건 허위입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런 게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뻔뻔하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또 막상 거기까지 온 김에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낚시잖아요. 네, 그걸 노린 거죠. 허위 매물로 낚시를 걸어놓고 오면은 다른 걸 보여준다. 네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뭐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많이 겪지만 특히 요즘에 하도 인터넷으로 보고 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저희 또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집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허위 매물을 겪고 결국에는 어떻게 집을 구해서 계약금을 건네고 저희가 미리 3달 전에 이제 만료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원 집에 살던 곳에. 네, 원래 살던 전셋집에 네.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뭐 축하는 드리는데 집이 안 나가면은 돈은 못 돌려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당연하게 돌려드려야 할 돈인데 돈 못 줍니다. 보증금 네네. 못 돌려드려. 그게 아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돈 받아서 주겠다 이 생각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저희의 돈은 이미 드린 거는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지 쓰셨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였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 근데 돌려주실 수 없었다. 그 돈을 받아야 새로운 집에 가서 전세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결국에는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도 이제 돈을 못 구했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셨다 해갖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저희가 미리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걸 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7년에 집을 구할 당시에는 전세 보증 보험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또 그런 역전세난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네,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놨네요. 전세신가요? 저 월세예요. 네. 보증금이 좀 많은 월세. 그러면 좀 문제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2월에 계약 끝났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돌려주시지 않을까요? 이 작가님이신데. 전세 보증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미리 들어놓는 제도인데 하도 요즘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이제 일정 기관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뭐 얼마 정도 되는 이렇게 돈을 매달 할부로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그 돈을 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필요 없이 네네. 기관에 돌려받고 네. 기관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다시 기관으로 돌려받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취해지는 거죠? 네,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뭐 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또 요즘에는 일부 사회 배려층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전세금이 크다면은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되니까. 네. 사실 신혼부부라든가 혹은 전기자처럼 1인 가구라든가 저도 신혼부부였습니다. 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을 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이걸 못 돌려받는다면 답답한 경우죠. 네,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과를? 결국에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찔끔찔끔 돌려받기는 받았는데 나눠서 받았어요? 네,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트러블도 있었고 고성도 집주인이랑 왔을 테고. 고성도 오갔고 또 주변에 손을 이제 벌리면서 굉장히 민폐도 많이 끼치고 했습니다. 직접 닥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여러 가지 알아봤을 텐데 네. 별 방법이 없던가요? 그래도 네, 이게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너무 오래 걸리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만료가 돼서 이제 딱 기간이 끝났는데 못 받았을 때야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 딱 상황이 되는 날에 저희가 돌려받는 미리 뭔가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내용 증명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 말고는 딱히 없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새집 계약은 잘했고요. 네. 다행히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어플 통해서 새로운 집 알아봤다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허위 매물이더라. 네. 결국은 어플보다는 어떻게 해요? 발품팔이 해야 될 겁니까? 네, 발품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 세대가 주말에는 또 안 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일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제 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저녁에만 시간이 나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들 인터넷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허위 매물을 올리면은 결국은 제재 받는 거 아닙니까? 어플이나 공인중개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와 어플이 굉장히 어플이 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상생 관계고 결국에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제재하고 블라인드하고 올라올 수 없게 하고 하다 보면은 어플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솜방망이로 경고, 구두 경고, 5회 누적 시 3일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허위 매물을 확인하면 신고는 할 수 있네요. 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는 걸 알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번에 8월에 정부가 인터넷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는 허위 매물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집 보면 월세 50인데 너무 좋은 집들이 많아요. 보통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굉장히 그 사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기사는 본인이 당했던 거, 허위 네. 매물, 네.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거, 네. 이런 어려운 점, 특히 1인 가구라든가 또 사회 경험이 잘 없는 초년병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남을 쉽게 믿거든요. 네, 그리고 쉽게 당하기도 하고. 네, 지식도 없기도 하고 저희가 어릴 때 은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당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이번 기회에. 저의 최측근인 분이 저한테 시집 오기 전에 전세금 사기를 당했죠. 아, 정말요? 예. 전세금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분 전세 사기 친 분이 도망가셔가지고 고소하고 했는데 잡지도 못하고 네, 못 받았는데. 그게 좀 전세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분은 그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은 원래 집주인에게 자기가 전세를 받고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를 준 거거든요. 뉴스에서 보던 예,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여성 3명이 그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네.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당했거든요. 근데 잡지도 못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도 정상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봐서 정상이었는데 그걸 다 그냥 너무 순진하게 믿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사 나가고 반응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붕괴들 하셨고 보통은 이제 세입자의 쪽에서 붕괴를 하셨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근데 일부 한 10분 아니면 3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 전세를 놓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은 고스란히 돈 갖고 있다가 다시 고스란히 돌려줄 거면은 집주인이 뭐하러 전세를 놓냐 월세를 놓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목돈 주고 그 돈으로 그렇죠.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아무래도 마음대로 막 쓰라고 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셨던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특히 서민들한테 집 문제는 정말 상당히 힘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